오래된 기록들은 인류 이전에 이 땅을 걸었던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전설이 아니라 여러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거대한 기억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그 존재들을 네피림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들은 고대의 영웅이자 전설적인 용사들로 묘사됩니다. 민수기 13장의 기록은 더욱 생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들은 그곳에서 거대한 체구의 아낙 자손을 목격하고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공포에서 비롯된 과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의 목격담이었을까요? 정경에서 제외된 외경, 에녹서는 더 구체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 여성과 결합했고 그 결과로 거인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에녹서는 이 거인들의 키를 약 135m에 달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상징적 과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존재들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거대하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주장은 이 존재들이 인류에게 금속하고 화장술, 점성술, 그리고 전쟁 기술 같은 문명의 지식을 전수했다는 기록입니다. 문명의 시작이 이 거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시선을 메소포타미아로 돌리면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 3분의 1이 인간인 존재로 보통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가졌다고 묘사됩니다. 그대의 수메르의 부조에는 길가메시가 사자를 한 팔로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동물을 다루는 듯한 이 모습은 예술적 과장일까요? 아니면 실제 힘을 반영한 기록일까요? 그리스 신화 역시 거인족 기간 데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올림포스 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낳은 이들은 산을 통째로 들어 모기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북유럽 신화는 세상의 창조 자체를 거인과 연결합니다. 태초의 거인 이미르의 몸에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살은 돼지가 되고 뼈는 산매기, 피는 바다가 되었다는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인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세상의 기원이나 신들과 연결된 강력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근대의 기록들은 이 문제를 다시 현재로 가져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거대한 인간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수십 차례나 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같은 당시의 권위 있는 언론들도 이 발견들을 공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자 뉴욕타임스 기사가 그 시작 중 하나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카스턴의 한 고분에서 약 2.4m에 달하는 인간의 유골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평균 신장을 훌쩍 뛰어넘는 크기였습니다. 1897년 12월 20일에는 위스콘신주에서 약 2.7m 크기의 완벽한 골격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견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보도는 1912년 5월 4일에 나왔습니다. 위스콘신주 델라반 호수 근처에서 무려 18구의 거대 유골이 한꺼번에 발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는 이 유골들의 턱뼈가 일반인의 2배 크기였고 두개골의 형태가 현대 인류와는 명백히 달랐다고 전합니다. 머리 모양이 매우 기이했다는 표현은 많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미국 중서부, 특히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등지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고대 구분, 즉 마운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발굴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구분들에서는 7피트에서 10피트, 즉 2.1m에서 3m에 이르는 유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유골들은 정교하게 가공된 구리 갑옷을 입고 있었고 정밀하게 세공된 보석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880년대 펜실베이니아주 세이어에서는 더욱 기이한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키 2.1m가 넘는 유골들의 두개골, 눈썹 위쪽에 뿔처럼 튀어나온 돌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형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개체에서 동일한 특징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골들은 수거되어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보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유골들은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은 이런 유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유골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빨골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해부학적 특징들은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이중 치아입니다. 상악과 하악 모두 치아가 두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현대 인류학은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과정 어디에서도 이런 치아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거인 유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전적 특성이었다는 주장은 기존의 학설에 큰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입니다. 성경 사무엘하 21장 20절은 가드 지역의 한 거인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총 24개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고대 암각화와 부조에서 손가락이 6개인 형상들이 발견되며 북미 원주민들의 구전 전설에도 6손가락을 가진 거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긴 두개골입니다. 페루의 파라카스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거대 유골들은 현대 과학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들의 두개골은 앞뒤로 극도로 길게 늘어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모 학자들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머리를 묶어 모양을 바꾸는 인위적인 두개골 변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위적 변형으로는 뇌 용량 자체를 늘리거나 척추와 연결되는 구멍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파라카스, 두개골의 뇌 용량은 일반인보다 25% 이상 크고 후두공의 위치도 다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변형이 아닌 유전적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전역에서 수백 건의 거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문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지역 박물관들은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유골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 한 점도 공식적으로 전시되거나 연구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20세기 초 스미소니언의 학자들은 두 가지 이론을 학계의 근간으로 확립하려 했습니다. 바로 다인의 진화론과 베링 해협을 통한 아메리카 대륙 이주설입니다. 그런데 거인의 존재는 이 체계 전체를 위협합니다. 만약 현대 인류와 다른 해부학적 특징을 가진 거인 종족이 존재했다면 진화론의 단선적 계보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도의 문명을 가진 거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먼저 살았다면 원주민 이주설 역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문제였습니다. 음모론은 스미소니언이 발견된 거인 유골들을 조직적으로 수거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기밀 자료로 분류되어 지하 창고에 보관되고 나머지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입니다. 오늘날 스미소니언 측에 거인 유골에 대해 문의하며 그들은 수백 건의 신문 기사와 목격담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64년 에콰도르에서 신부카를로 박하는 거대한 인간 유골의 파편들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뼈조각들을 재구성했을 때 그 생명체의 추정 신장은 무려 7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유골의 일부는 현재 오스트리아의 한 유물 연구가가 복원하여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주류학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주 러블록 동굴의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1911년 광산업자들이 이 동굴에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거대한 미라들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 파유트족 인디언들의 전설에는 시테카라는 붉은 머리의 식인거인족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파유트족 조상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 동굴로 쫓겨들어가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 발견된 거대한 집신센들은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기도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미라 본체는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설과 고고학적 발견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4. 문서 중에는 거인의 책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네피림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대홍수 이전에 멸망을 예감하는 꿈을 꾸었다고 상세히 묘사합니다. 주류 종교계는 이를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으로 분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거인, 시대의 생생한 역사, 기록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냐 섬에는 거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수천 개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거대한 인간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고고학 조사가 실시될 때마다 결론은 비슷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거나 일반적인 묘지라는 것입니다. 왜 증언과 조사의 결과는 계속 엇갈리는 걸까요? 거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현대 문명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첫째, 현재 과학이 세운 인류의 진화 계보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 길가메스의 서사시, 각종 신화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기반한 기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과학적 세계관 전체를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거인은 누구였으며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 이전의 시간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장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부에서는 거인이 지구의 원래 주인이었거나 외계의 생명체의 유전 실험 결과물이었다는 대담한 주장까지 제기합니다. 승자인 인류가 패자인 거인의 역사를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권력층은 인류가 진짜 기원을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기존의 모든 권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다시 써야 하고 박물관은 전시를 바꿔야 하며 종교는 교리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박물관 지하 깊숙한 곳, 접근이 차단된 창고 안에 거인들의 뼈가 잠들어 있다는 상상은 사라진 역사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을 호령했던 존재들의 침묵을 권력은 여전히 가둬두고 있다는 주장,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거인은 과거에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신화 속 상징이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인류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미스터리로 넘어갑니다. 파키스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죽음의 언덕이라는 불길한 이름을 가진 도시 모헨조다로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 문명의 이 거대 도시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도시 계획을 자랑했습니다. 정교한 도로, 완벽한 배수 시스템, 거대한 공공 목욕 시설로 해석되는 유구까지 갖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1922년 요고학자들은 경이로운 문명의 흔적을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전율적인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십 고의 인간 유골들이었습니다. 이 유골들은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집 안도 아닌 길거리에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걷다가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덮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유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떤 유골은 가죽으로 보이는 이들과 손을 잡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공포와 절박함이 450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고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전쟁의 흔적도 침략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금과 보석은 집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엿병이 돌았다면 시신을 매장하려는 시도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왜 한순간에 일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마치 시간 자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도시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유골의 상태였습니다. 일부 유골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열에 노출된 흔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건물들은 완전히 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사람만을 태울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 영국의 연구가 데이비드 데븐포트 등은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을 넘어 핵물리학과 방사선학까지 동원하여 도시의 죽음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학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여러 유골들을 가이거, 개수기로 측정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자연 방사선보다 50배 이상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사능 농도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견된 피폭사체들의 수치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500년 전 고대 도시에서 핵폭발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가설이 제기된 순간입니다. 헤븐포트는 도시의 파괴 패턴을 분석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도시 중심부에 지름 약 50m의 원형 지역이 존재하며 이곳이 폭발의 진원지, 즉 그라운드 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심부에서는 모든 건물이 완전히 평평하게 무너져 있었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파괴 정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발도 공중에서 일어나 정확히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모헨조다로의 파괴 패턴이 이와 너무나 일치한다는 주장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질문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가설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거론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검은색 혹은 녹색을 띠는 유리 같은 물질들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진흙벽 돌, 도자기, 모래였던 것들이 극도의 고온에 순간적으로 노출되어 녹아버린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형성되려면 최소 섭씨 15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일반적인 화재나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가마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온도입니다. 더구나 이 유리화 현상은 도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거대한 열풍이 도시를 휩쓴 것처럼 말입니다. 데븐포트는 이 물질을 트리니타이트와 비교했습니다. 트리니타이트는 1945년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뉴멕시코 사막에서 핵폭발의 열이 모래를 녹여 만들어진 녹색 유리입니다. 두 물질의 화학적 구조와 성분이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성 과정, 즉 극도의 고온에 의한 급격한 용융과 냉각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이를 대규모 화재나 벽돌 가마의 결함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마가 터졌다면 왜 도시 전체에서 유리화 현상이 나타나며 유골들은 왜 방사능을 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경전들 속에는 현대인이 아니면 묘사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하바라타에는 아그네야라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힘을 담은 단 한 발의 발사체. 그것이 발사되자 태양보다 10,000배나 밝은 불기둥이 솟구쳤다. 묘사는 계속됩니다. 하늘은 둘로 갈라지는 듯했고 땅은 진동했다. 엄청난 열기가 세상을 태웠고 강이물은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이것은 마치 핵폭발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처럼 들립니다. 전사들은 갑옷과 함께 녹아내렸고 전차는 타버렸으며 코끼리들은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쓰인 텍스트가 어떻게 이런 장면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 묘사입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며칠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독이 되었고 먹은 자들은 구토와 설사로 고통받다 죽어갔다. 이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복인 브라우마스트라에 대한 묘사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떨어진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된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며 대지는 불임이 된다. 이 저주는 수십 년, 때로는 1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는 핵낙진과 방사능 오염을 떠올리게 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들입니다. 이런 무기가 존재했다면 그것을 운반할 수단도 필요합니다. 고대 인도 문헌에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비행체가 등장합니다. 신들이 타고 다니는 하늘의 전차로 묘사됩니다. 20세기 초 비마니카 샤스트라라는 고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비마나의 제작법과 작동 원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추진 시스템으로 수은 와류 엔진이 등장하는데 현대 물리학자들은 수은 증기를 이용한 이온 추진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실제 제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서는 비만화가 수직, 이착륙, 초음속 비행, 심지어 투명화까지 가능했다고 기록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수직 이착륙 기능, 초음속 비행, 스텔스 기술에 해당합니다. 마하바라타에는 비만화를 타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투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빛나는 발사체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갔고 명중한 비만화는 불꽃을 뿜으며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했으며 강력한 기술을 독점한 지배 계급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전쟁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모헨조다로는 그 고대 전쟁의 무참한 희생양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유사한 유리화 현상은 다른 고대 유적지에서도 발견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했다고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고대 요새들에서도 돌이 유리처럼 녹아버린 성벽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잊어버린 혹은 의도적으로 지워진 역사의 단편들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현대 과학의 탄생 순간과도 연결됩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그 광경을 보며 힌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그의 이 말은 핵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것이 지구상 최초의 폭발입니까? 오펜하이머는 잠시 침묵한 뒤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왜 예라고 간단히 대답하지 않고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오펜하이머는 평소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고 인도의 고대 경전, 특히 마하바라타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 속 무기묘사가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이 고대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현대시대 이전에도 핵폭발이 있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말년에 여러 차례 고대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적으로 확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이 미스터리에 무게를 더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문명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파괴된 이전 문명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리셋 가설의 핵심입니다. 인류 이전 혹은 기록되지 않은 인류의 역사 속에 고도로 발전했다가 스스로의 기술에 의해 멸망한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의 놀라운 지식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들은 바닥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잊혀진 과거의 지식을 계승한 것은 아닐까요? 거인들의 전설, 고대 핵전쟁의 흔적, 사라진 유물들, 이 모든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혹은 보도록 허락되지 않은 그림을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주류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가설과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대부분 정황적이거나 사라졌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모헨조다로의 유리화 현상은 특이한 자연현상이나 고대 산업활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하바라타의 묘사는 시적 과장일 뿐 실제 사건의 기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인 유골에 대한 신문 기사들은 19세기 언론의 과장 보도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 실제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과 오해의 산물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반론들 속에서도 의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화권에서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거대한 존재들을 상상했을까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문명을 전수했다는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단순한 상상력의 발로였을까요? 아니면 희미하게 남은 원초적 기억의 흔적일까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지하 창고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아무것도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미스터리를 증폭시킵니다. 모헨조다로의 흩어진 뼈들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4500년 전 그날 이 번성하던 도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네. 서사시에 담긴 파괴의 묘사는 시적인 상상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기술에 대한 경고일까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한 권의 완성된 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중간부터 읽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첫 장들은 찢겨나가 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찢겨나간 페이지에는 거인들의 이야기가 초고대 문명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진짜 답이 적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땅을 파고 기록을 해독하며 그 잃어버린 페이지를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류학계의 길을, 때로는 제야 사학자들의 과감한 상상력을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진실은 저 너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우리 발밑,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신화와 전설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거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핵전쟁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적 자극과 상상력의 확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미스터리들을 탐구하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사라진 유골, 녹아내린 도시, 그리고 고대의 경고.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유령처럼 우리 곁을 맴돌며 인류의 진짜 역사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거대한 음모 속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모헨조다로의 폐허 위로는 바람이 불고 오래된 신문기사는 서서히 바래져 갑니다. 하지만 인류 이전의 시간에 대한 거대한 질문은 그 바람 소리처럼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